아버지는 내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당신 인생에서 가장 멍청한 실수였다고 말입니다. 뱃속의 아이를 데리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죠. 21년이라는 내 인생을 가방에 구겨 넣을 시간으로 단 1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저 식탁에 앉아 마치 밥그릇 속에 우주의 비밀이라도 숨겨진 양 묵묵히 쌀밥만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로부터 9년 후 저는 서울 한남동의 대저택 서재에 서서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안팀에서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정문에 나이든 부부가 와 있다고 하더군요. 자신들이 제 부모라고 주장하면서요.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김동철 씨와 이영자 씨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벌였던 그 멍청한 실수가 이제 그들을 만나줄지 말지 결정할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김지은입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던 21살의 그날, 그리고 폐허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쌓아 올렸는지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 근교의 부유한 동네에서 자랐지만 저는 아버지가 원하던 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김동철 씨는 중견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죠. 제가 태어난 순간부터 아버지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을 원했는데 딸인 제가 태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차이를 무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다른 여자아이들이 피아노를 배우고 발레 학원을 다닐 때 저는 차고에서 타이어 교체하는 법을 배웠고 여름방학이면 건설 현장에서 자재 나르는 법을 익혔습니다. 몰래 무용학원에 다니고 싶었지만 아버지에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갖지 못한 아들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언젠가 동철건설을 물려받아 가업을 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제가 여자라는 사실은 아버지가 애써 무시하는 불편한 진실일 뿐이었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무시하는데 꽤 능숙해졌습니다. 감정을 삼키고 성과를 내고 증명해 보이는 법을 배웠죠. 아버지가 원했기에 경영학과에 진학했고 A 학점을 놓치면 잠재력을 낭비한다는 설교를 들어야 했기에 죽기 살기로 공부했습니다. 오지 않을 칭찬을 갈구하며 완벽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영자 씨는 또 다른 종류의 문제였습니다. 어머니는 잔인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중요한 순간마다 철저히 부재 중이셨죠. 유령처럼 집안을 떠도셨고 아버지의 의견에 단 한 번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위해 나서주신 적도 없었고요. 어릴 땐 어머니가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죠. 어머니는 오래전에 선택을 내리셨다는 것을요. 용기보다는 안락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만약 그때 누군가 제게 단 8개월 만에 가족, 미래, 그리고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를 모두 잃게 될 거야라고 말했다면 저는 웃어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은 잔인한 타이밍을 즐기더군요. 그때 박민호를 만났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하늘이 초록색이라고 해도 믿게 만들 만큼 사람 홀리는 미소를 가진 남자는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걸 알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 21살이었고 저를 아들 대용이 아닌 온전한 여자로 봐주는 사람의 사랑이 절실했습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었던 24살의 이 건실해 보이는 청년은 우리의 미래가 마치 별에 새겨진 운명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아이들, 마당 있는 집, 21년 동안 너는 부족하다는 말만 듣고 자란 제게 너는 내 전부야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추락하는 줄도 모르고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연애 8개월 차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앞섰지만 민호는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 이름은 뭘로 할지, 유모차는 어떤 색이 좋을지 이야기했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것이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민호는 점점 바빠졌다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출장이 잦아졌다고 했죠.
저는 불안감을 억누르며 이 동화가 현실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것만큼은 실망스러운 결말이 아니기를 바랐으니까요. 두 번째 실수는 부모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요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임신 사실을 알릴 계획이었습니다. 민호도 함께 오기로 했지만 막판에 취소했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요. 결국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 숨막히는 침묵 속에 홀로 앉아 젓가락만 깨작거리다 결국 모든 것을 바꿀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식탁 아래 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올라 식당 전체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몇 단계로 변했습니다. 처음엔 혼란, 그 다음엔 불신, 그리고 21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딱딱한 경멸이 얼굴에 자리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밥을 뜨던 숟가락을 멈춘 채 진주 목걸이를 한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소리를 질렀다면 더 나았을 겁니다. 대신 그분은 그 어떤 고함보다 끔찍한 낮고 통제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에 대한 당신의 계획, 제가 회사를 어떻게 물려받아야 했는지, 미혼모 딸이 제게에서 당신의 체면을 얼마나 구길지, 21년 동안 저를 쓸모 있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그리고 이것이 그에 대한 보답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다 침묵이 깨졌습니다. 아버지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바람에 의자가 뒤로 넘어가 마룻바닥에 부딪히며 굉음을 냈습니다. 총소리처럼 저를 움찔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아버지는 제가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과거의 멍청한 실수일 뿐이다. 너한테 시간 낭비하느니 아들을 다시 낳았어야 했다. 그 뱃속에 짐덩어리 데리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저는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으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무슨 말이라도 해달라고, 이번 한 번만이라도 내 편을 들어달라고. 하지만 어머니는 밥그릇 속 쌀알이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구경거리인 양 고개만 숙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1시간을 주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2개를 쌌습니다. 21년의 삶을 겨우겨우 쑤셔 넣었죠. 어머니는 제 방에 오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지도 작별 인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래층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의 경쾌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동안 저는 어린 시절의 집에서 제 존재를 지우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설 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음성 사서함. 떨리는 손가락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에게 쫓겨났다고, 네가 필요하다고.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어두운 주차장에 앉아 제 모든 미래가 달린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며 이 동화가 조금만 더 지속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이 왔습니다. 제 순진했던 심장을 아주 작은 조각으로 박살내버린 그 메시지 말입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지금 이 이야기에 몰입하고 계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몇 시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갈까요? 민호의 메시지 딱 2문장이었습니다. 8개월간의 약속, 미래와 아이에 대한 이야기, 영원한 사랑. 그 모든 것의 끝은 차가운 화면 속 글자 몇 개였습니다. 나 못하겠어. 미안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날 밤 40통도 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전화가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더니 결국 신호가 가지 않더군요. 차단당한 겁니다. 우리 아이 이름을 함께 짓던 남자가 저를 스팸 전화 취급하며 차단해 버린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의 오피스텔로 찾아갔습니다. 대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왕자님 같던 사람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유령이 될 수 있는지 눈을 보고 확인해야 했습니다. 문을 연 건 어떤 여자였습니다. 단정하고 세련된 모습, 그리고 약지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배신의 디스코 볼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진이었고 박민호와 2년째 약혼 중이라고 했습니다. 2년, 민호가 제 귀에 달콤한 약속을 속삭이는 동안 그는 제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약혼녀에게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가 주인공인 줄 알았던 이야기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상간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입 떠진 줄 알았던 메스꺼움이 임신과는 상관없이 밀려왔습니다. 유진 씨와 저는 잠시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거짓말을 사랑했다는 걸 깨달은 두 여자였죠. 그때 민호가 그녀 뒤에 나타났고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다정함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마치 처리해야 할 귀찮은 쓰레기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내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제 눈앞에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징조를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이국적인 곳으로 출장을 간다면서도 사진 한 장 없었던 것,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줄 알았더니 그는 그저 마일리지 적립을 즐기는 전문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21살에 임신한 채로 가족에게 의절당하고 연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24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었죠. 통장 잔고는 87만 원. 아버지는 제가 도움을 청하기도 전에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려 선수를 쳤습니다. 고모가 몰래 돈을 보내려 했지만 아버지가 알고는 인연을 끊겠다고 협박했죠. 어머니가 사촌을 통해 50만 원을 쥐어주긴 했지만 아버지는 그 벌로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에 낡은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부서진 꿈 냄새가 나는 곳이었지만 보증금 없이 월 30만 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3개의 아르바이트를 뛰었습니다. 새벽 4시에는 김밥집에서 재료 준비를 하고 오후에는 세탁소에서 남의 옷을 다리며 제 마음을 다렸고 저녁에는 콜센터에서 밤 10시까지 낯선 사람들의 욕바지가 되었습니다. 좁은 고시원 침대에 쓰러져 5시간을 자고 다시 그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제 몸은 버티는 데까지 버텼습니다. 임신 6개월 차 콜센터에서 일하다 쓰러졌습니다. 닭장 같은 칸막이 사이에서 줄 끊어진 인형처럼 무너져 내렸죠.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의사 선생님은 제가 아이와 자신을 죽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을 줄이지 않으면 아이를 잃게 될 거라고요. 일자리 2개를 그만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입은 줄었고 기초생활 수급과 말도 안 되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4월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아이 이름을 하은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자 제 회색빛 세상에 남은 유일한 색채였으니까요. 분만실 밖에는 기다리는 가족도 초조해하는 아빠도 손녀를 보고 싶어하는 조부모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치고 겁에 질린 하지만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벅찬 사랑을 느끼는 저 혼자뿐이었죠. 간호사가 가족은 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지방에 계셔서 못 오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가족이 저를 어제 버린 쓰레기처럼 취급했다는 걸 설명하는 것보단 그게 쉬웠으니까요. 저는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존재한다는 것 말고는 아무 잘못도 없는 작고 완벽한 생명체. 저는 약속했습니다. 너는 절대로 환영받지 못한다는 기분을 느끼게 하지 않겠다고. 한편 아버지는 저를 존재 자체에서 지우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제가 행실이 좋지 않아 집을 나갔다고 암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상상력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게 만들었죠. 어릴 적 친구들은 저를 피했고 대학 동기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사촌 동생의 SNS를 통해 가족 사진에서
제 모습만 잘려나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21년의 생일, 명절, 졸업식, 그 모든 추억에서 저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친다는 건 이런 겁니다. 더 내려갈 곳이 없으니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것. 그에 저는 콩나물 한 봉지로 일주일 반찬을 버티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 저는 수백억 자산가지만 아직도 콩나물 무침을 보면 눈가가 떨립니다. 어떤 가난은 뼈에 사무치니까요. 가장 깊은 상처는 아버지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침묵이었죠. 하은이가 태어나고 몇 달 뒤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손녀에 대해 쓰고 한 번만이라도 와서 봐달라고,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2주 뒤 답장이 왔습니다.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잊고 사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하시는구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작고 무기력한 단어 하나가 침묵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하은이의 첫돌, 좁은 고시원 방에서 둘만의 파티를 열었습니다. 마트 마감 세일로 산 찌그러진 케이크와 풍선 하나. 저는 지치고 돈도 없었지만 케이크는 달콤한 척 연기했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제게 웃어주었습니다. 잇몸이 다 보이는 그 해맑은 미소는 아빠의 부재도, 할아버지의 잔인함도, 할머니의 비겁함도 모르는 미소였죠.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평생 원망 속에 살며 아버지의 말을 되뇌며 살 것인가. 아니면 너무나 거대하고 성공적인 무언가를 만들어 아버지의 판단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만들 것인가. 저는 물에 빠져 죽는 건 성격에 안 맞았습니다. 전환점은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깐깐하고 독하기로 소문난 60대 부동산 중개업자 장 여사님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핑계 따위는 절대 봐주지 않는 분이셨죠. 하은이가 18개월쯤 되었을 때 그녀의 부동산 사무실에 보조로 취직했습니다. 서류 정리, 전화 응대, 그리고 여사님이 늘 너무 싱겁다고 타박하던 커피 타기까지. 하지만 장 여사님은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늦게까지 남아 일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놓친 계약서의 오류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가진 것 없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도끼를 알아보셨죠. 어느 날 여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인생에서 뭘 하고 싶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다시는 무력해지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부동산의 모든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빚더미 속에서 아이 셋을 키우며 바닥부터 사업을 일군. 그녀는 생존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말발이 아니라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낡은 빌라, 허름한 건물에 잠재력을 보는 눈이 있었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하은이를 재우고 새벽 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첫 시험에 떨어지고 화장실에서 20분을 울었지만 눈물을 닦고 다시 공부했습니다. 자격증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낼 수 있다는 생존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첫 계약은 8개월 동안 안 팔리던 냄새나는 반지하 빌라였습니다. 저는 중고 장터에서 산 가구로 직접 인테리어를 하고 집을 보러 오는 시간. 30분 전에 빵을 구워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 집은 3주 만에 팔렸습니다. 제 수수료는 320만 원. 2년 만에 처음 만져보는 큰돈이었습니다. 장 여사님은 저를 제자로 키워주셨습니다. 하은이가 3살 때 왜 우리 집엔 마당이 없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제일 큰 마당을 선물해 주겠노라고. 하은이는 그날 밤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집과 종이를 꽉 채운 마당, 그리고 손을 잡은 저와 하은이. 저는 그 그림을 지갑에 넣고 매일 가지고 다녔습니다. 성공이 쉬웠던 건 아닙니다.
끊임없이 제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실수야. 너는 안 돼. 하지만 장 여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그들에게 네가 잘 산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야. 내 왕국을 건설하는 동안 그들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지. 그 무렵 민호가 연락해 왔습니다. 제가 좀 살만해졌다는 소문을 들었나 봅니다. SNS로 하은이의 미래를 위해 만나자더군요. 뻔한 수작이었습니다. 캡처해서 저장만 해두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기다리게 놔뒀죠. 웃긴 건 그의 전 약혼녀 유진 씨도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민호는 또 바람을 피웠고 결국 파혼했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전문 사기꾼을 겪은 동지애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업계 소문을 통해 아버지 회사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무리한 확장, 악성 대출. 아버지는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고 파착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사 도우미를 내보냈고 차를 팔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통쾌함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제 제국을 건설하느라 너무 바빴거든요. 하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쯤 저는 꽤 큰 돈을 모았습니다. 장 여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자신의 VIP 고객 리스트를 제게 헐값에 넘기셨습니다. 제가 너무 싸다고 거절하자 여사님은 이건 내 투자야. 네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보고 싶으니까라며 샴페인 한 병을 주셨습니다. 첫 100억을 버는 날 따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푸닉스라는 이름 대신 제 이름을 건 제이제 부동산 투자를 설립했습니다. 낡은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고 가치를 높여 되파는 일이 제 전문이었습니다. 서울의 재개발 예정지를 보는 눈은 정확했습니다. 18개월 만에 쓰러져가는 상가 건물을 럭셔리 오피스텔로 바꿔 12억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돈이 아닌 제 땀과 눈물로 번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철저히 로우 프로필을 유지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회사 이름만 나갔고 제 얼굴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낡은 작업복 바지 2벌로 시작했던 제가 이제는 계절별로 정리된 드레스룸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업복 바지는 버리지 않고 액자에 넣어 걸어두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요. 하은이에겐 아빠와 조부모에 대해 솔직하지만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해주었습니다. 어른들도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해. 그들은 우리를 사랑할 준비가 안 됐던 거야. 하은이는 제 눈을 보며 말했죠. 그럼 할 수 없지. 난 엄마만 있으면 돼. 그리고 최준우 씨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34살의 건축가, 이혼남에 아이가 하나 있던 사람. 우리는 일로 만났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남긴 상처 때문에 남자의 호의를 믿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준우 씨는 달랐습니다. 묵묵히 제 곁을 지켰고 하은이에게도 진심이었습니다. 하은이가 8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편 아버지 회사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부도 직전이었고 제가 자란 그 집도 경매에 넘어갈 위기였습니다. 아버지의 자존심은 여전해서 겉으로는 멀쩡한 척했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죠. 그때 한남동의 오래된 저택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리모델링이 필요했지만 뼈대가 훌륭했고 무엇보다 하은이에게 약속한 그 마당을 줄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집을 샀습니다. 우리는 하은이 9살 생일 2주 전에 이사했습니다. 30살 자수성가한 사업가, 사랑받는 딸,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그리고 온전히 내 힘으로 산 집,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좁습니다. 소문은 발이 달린 정도가 아니라 날개가 달려있죠. 김동철 씨의 쫓겨난 딸이 수백억 대저택에 산다는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부모님 귀에도 들어갔겠죠.
어느 토요일 아침 보안팀의 연락을 받고 저는 인터폰 화면을 뵀습니다. 아버지는 늙었습니다. 빛 독촉에 시달린 얼굴은 흑빛이었고 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47분 동안 기다리게 했습니다.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가 제 허락을 기다리며 문 밖에서 서성이는 꼴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정문으로 내려갔을 때 아버지는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9년 전 저를 내쫓을 때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비굴함만이 남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짜고짜 가족 타령을 시작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오해가 있었다. 네가 성공해서 자랑스럽다. 자랑스럽다니요. 저를 실수라고 불렀던 분이 말입니다. 어머니는 뒤에서 말없이 저택을 정원을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연설이 끝난 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를 멍청한 실수라고 하셨죠. 제 존재를 가족 사진에서 지우셨고요. 어머니, 손녀보다 남편의 체면을 선택하셨죠. 그깟 미안하다는 편지 한 통으로 끝내셨고요. 아버지는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회사가 망했다. 집이 넘어간다. 네가 자식이면 도와야 한다. 우린 갈 곳이 없다. 제가 유일한 핏줄이니 책임을 지라고 하더군요. 정말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필요할 때만 따리고 필요 없을 땐 남보다 못한 존재 취급을 하더니요.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해방감의 미소였습니다. 안 도와드립니다. 복수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빚을 다 갚았기 때문입니다. 9년 전 짐 쌀 시간 1시간 주셨을 때 우리 인연의 빚은 다 끝났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원하지 않는 존재라는 느낌을 단 한 번도 주지 않고 키웠습니다. 그게 제 유산입니다. 절 버린 사람들을 구제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선택하실 수 있었어요. 아버지를 떠나서라도 저를 지키셨어야죠. 안 하셨잖아요. 그게 어머니의 선택이었고 이건 제 선택입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다가 죄책감을 자극하다가 결국 울먹이며 싹싹 빌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물으셨습니다. 손녀 얼굴이라도 한 번만 보면 안 되겠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는 줄 알아요. 그게 아이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친절입니다. 두 사람은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낡은 차를 타고 멀어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저는 날아갈 듯 가벼워졌습니다. 잠시 후 하은이가 마당에서 뛰어왔습니다. 엄마, 누구였어? 저는 사랑스러운 제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길을 잘못 든 사람들이야. 그날 저녁 준우 씨, 하은이, 그리고 준우 씨의 아들과 함께 정원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은이가 그린 그림 속 가족은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선택과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 말입니다. 제 모든 성공, 이 집, 이 행복, 단 1% 김동철, 이영자 씨의 지분은 없습니다. 자식을 버린 부모는 자식의 성공에 숟가락을 얹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저는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 날아올랐습니다. 부모님은 성냥 한 번 그어주지 않았지만 덕분에 저는 더 높이 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